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강에서는요 테마 12번의 협의의 무건대리, 특히 협의의 무건대리 중에서도 계약의 무건대리죠. 우리가 협의의 무건대리라는 것은 무건대리 중에서 세 가지 125조, 126조, 129조 세 가지 표현대리가 되지 못한 모든 무건대리를 협의의 무건대리라 부른다. 협의의 무건대리 해버리면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의 효력이 없다. 하지만 협의의 무건대리 되었을 때도 상대방의 권리 두 가지가 있죠. 상대방한테는 채권권, 철회권이 있고 본인에게는 추인권, 거절권이 있다. 특히 그 중에서 또 본인의 추인권, 무건대리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데 특히 본인의 추인권이 그 중에서 또 특히나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오죠. 무건대리도 본인의 추인권, 거절권이 있다. 거기서 쭉 읽어주시면 되는데 본인의 추인권에 대해서 제가 본인의 추인권은 우리 민법 132조에 있는데요. 무건대리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데 본인의 추인권은 일방적 의사표시한다. 또 무건대리 추인은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일부 추인, 조건 추인을 허용할 수 없다. 단 상대의 동의 얻어서는 무건대리 일부 추인, 조건 추인 할 수 있다. 추인은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만 추인하는 거지. 상대방이 철회하면 이제는 추인할 수는 없다. 추인의 상대방, 본인은 추인한단 말을 무건대리한테도 좋고 무건대리 거래 상대방한테도 좋고 상대방의 전득자한테도 좋다. 그래서 무건대리한테 되고 상대방한테 되고 또다시 거래한 전득자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 무건대리 추인하면 무건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그럼 틀리는 거고요. 추인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무건대리 시부터 유효하다. 추인할 때는 명시의 추인도 있지만 무건대리 묵시의 추인도 있다. 묵시의 추인, 본인이 상대방한테 기간의 유예를 요청했거나 본인이 뻔히 무건대리 알고도 상대방과 중도금 잔금을 치르거나 받거나 하거나 받으려 해버리면 이게 무건대리의 묵시의 추인이다. 하지만 무건대리 알고도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록 본인이 방치했다고 해서 묵시의 추인을 볼 수는 없다. 또 무건대리 추인해서 그 무건대리가 소급적으로 유예졌다고 해서 무건대리가 유건대리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즉 본인의 추인권은 무건대리한테 사후에 대리권 준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기억부터 쭉 정리되어 있죠. 뭐 수업 시간에도 너무너무 강조한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비읍까지 봐야 되는데 특히 비읍번 얘기 조심하세요. 비읍번 얘기 잘 봐보세요. 비읍에 보면 자 추인이 있으면 무건대리는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유건대리이었던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잘 봐보세요. 무건대리도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유건대리이었던 것과 같은 마찬가지의 자, 말도 복잡 마찬가지의 효과가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이건 소급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급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무건대리 추인하면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유건대리이었던 것과 마찬가지 효과 발생한다. 참 말표현도 어려워.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무건대리도 본인이 추인하면 이제는 무건대리가 유건대리가 돼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무건대리 추인했다고 해서 유건대리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근데 이거는 유건대리이었던 거가 마찬가지 효과는 소급표를 얘기하는 거지만 무건대리 추인했다고 해서 유건대리가 되어 이 지문은 틀리는 거다. 참 말도 국어도 어렵게 해요. 이거 잘 그대로 익혀주세요. 요 얘기가 하나 중요했고요. 시옷하고 하나만 거기다 추가시키면요. 추가시키면요. 그런데 우리 다른 얘기예요. 무건대리인이 본인을 상속받으면 본인이 사망하는 바람에 무건대리 본인 상속받아버리면
이제는 이 무권 대리는 당연히 자동으로 당연히 유예지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신의칙이지.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받은 입장에서 본인이 이렇게 사망해서 상속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 본인 상속받은 입장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인간의 신의칙에 반한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받아 버리면 무권은 자동으로 유예진다. 그 밑에 정리해놓은 거예요. 상대방의 최고. 상대방의 최고는 누가 최고할 수 있다? 상대방 최고는 선이 악이 모두 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 철회권은 선이만 처리할 수 있지 악인은 철회권이 없다. 최고, 철회. 정리해놨죠? 한 번씩 제가 읽고 밑줄 왔는데 밑줄 한 번씩 거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요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과 무권된 사이 효과. 바로 이 정리한 게 135조죠. 135조에 때에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135조에. 135조. 그래 이걸 뭐라 부르는 거죠? 무권 대리인이 때에 따라서 거래 상대방에게 무권 대리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기억나시죠? 무권 대리인이 스스로 대리권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본인이 추인하지도 않고 그리고 상대방이 철회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고 그리고 무권 대리인이 무권의 상대 책임을 지려면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일 것. 만약에 뒤집어 얘기하면요. 무권 대리인이 사고친 무권 대리인이 행위 무능력자라면 다른 말로 제한 능력자라면 상대방도 네가 손해보고 말아야지 무능력자한테 책임지라 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요. 6번에 나와 있죠. 특히 6번, 동그라미 6번이에요. 이거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이상을 행위 능력 이상을 갖췄다면 누구 선택 쫓아? 상대방 선택에 쫓아. 상대방이 하는 거지. 무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선택 쫓아 이행 또는 손해배상에 무슨 책임을 진다? 그 3번 책 내용 전 책임을 진다. 즉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 지는 책임은 상대방 선택조차 이행 또는 손해 전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무과실 책임주의죠. 이상만 갖췄다면 무권 대리인 무조건 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책임 내용까지 있어요. 전 책임을 진다. 전 책임이라는 말 꼭 기억하세요. 요 얘기 하나.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주의다. 이상만 쳤다면 상대방한테 전 책임을 져야 한다.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정리한 것 중 밑줄 걸었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는요. 줄줄줄 가면서 봐주셔야겠죠. 자, 그런 정도 봐주시고요. 그 무효 취소의 비교 같은 것들, 이 도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가면 복습하시라는 거고요. 테마 13번 얘기를 볼까요? 테마 13번에 보면 유동적 무효액이 나오죠. 역시 무효 취소에서는 유동적 무효도 정말 우리가 너무 자주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무효에서 무조건 이 문제예요. 무효 한 문제, 취소 한 문제지만 유동적 무효가 반드시 나온다. 자, 유동적 무효요. 정리를 쫙 해놨으니까 가면서 여러분들이 줄줄줄줄 읽어주셔야 돼요. 다시 설명은 드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정도 얘기, 제 정리,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까지 해놨죠. 그 정도 봐주셔야죠. 그렇죠. 봐주시고 다만 정리한 것 중에서 그 유동적 무효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 번씩만 읽어봐도 다 복습이 되는 거니까요. 자, 간략하게 제가 공부할 자료를 준 거니까요. 자, 유동적 무효에서도 동그라미 4번 얘기 한번 볼까요? 4번 얘기. 자, 요거 하나 특히 주의하자고요. 자, 거기 보면 4번에 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을 포기하는 해제. 무슨 해제죠? 약정 해제. 계약금을 포기하는 약정 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해약금.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100을 상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약정 해제는 가능하다. 이건 가능하지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무슨 해제는 없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토지를 허가 신청 협력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일방적 계약을 파기하는 법정 해제란 말은 없어요. 유동적 무효에서 법정 해제란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거잖아요. 계약금 포기하는 약정 해제만 인정하는데 약정 해제도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이것도 쌍방이 가능한 건데 자 판례에 따르면 과연 이것이 약정이 되는 건가 보세요. 허가 신청해서 매도인과 매수 허가 신청해서 허가 났어요. 허가 났다. 허가 났는데 매도인이 배액상하면서 해지한대요. 허가 났는데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하면서 해지한대요. 허가 난 후에도 계약금 포기하면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왜요? 판례에 따르면 허가 난 것은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허가 났더라도 중도금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배액상하면서 해지할 수 있다. 허가 난 것은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있다. 또 하나 판례를 보면요. 약정해제, 계약금 포기 해제는 허가 신청 협조치 않아서요. 허가 신청 협조치 않으면 판결로 강제할 수 있잖아요. 허가 신청 협력하는 판결 구합니다. 그래서 판결 났어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허가 신청 협력하라. 판결 났어요. 판결 났단 말이에요. 판결 난 후에도 계약금 포기하면서 배액상하면서 해지할 수 있겠냐?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판례에 따르면 허가 난 것은 허가시 협력지 않아서 소송 내에서 협력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이것을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기 때문에 판결 난 후에도 허가 난 후에도 배액상하고 계약금 포기하면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못 풀어요. 요 얘기 하나 추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요. 뭐 5번 정도 얘기 뭐 부당액 반환. 허가지역에서 부당액 반환도 언제 가서 부당액 반환도 가능하다? 그렇죠.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비로소 이미 치렀던 계약금 중도금 반환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액 반환 청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쭉 읽어주시면 돼요. 확정적 무효, 뭐가 확정적 무효인지. 거기서 처음부터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뤄진 토지 매매 계약. 쌍방 합의하에 허가 신청 안 하기로 했을 때,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을 때, 토지걸 허가 지역에서 정지 조건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정지 조건이 불성취한 거로 판명나면 불정무. 이런 게 다 우리가 말하는 확정적 무효예요. 그때 가서 계약금 중도 반환도 요구하라는 거죠. 자, 5번까지 정리됐는데 나머지 줄줄도 읽으시고 다만 한두 가지 추가할게요. 유동적 무효에서 이제 거기 이제 요점이 없는 거 추가하는 거예요. 자, 유동적 무효 상태. 우리가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것은 아직 허가 안 난 거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일방에게 비진이 통정 착오 사경바 허가 지역에서 계약 맺었는데 비진이 표시로 가장매 통정 표시로 착오로 맺은 매매 계약이에요. 사기 강박다 맺은 토지 매매 계약이에요. 이런 사유가 있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무효 취소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유명한 문장이죠?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도 채권자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허가 신청 안 하면 채권자가 대신해서 허가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 특히 중요하죠. 다만 허가지 이루어진 미등기 전매는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이 허가 받았더라도 허가지 이루어진 미등기 전매는 등기 나더라도 언제나
무효이다. 뭐 이런 얘기들. 여기 뭐 이제 어려운 것도 없어. 처음에만 어렵죠. 하도 자주 들어서 이제 줄줄줄줄 나와줘야 돼요. 이런 얘기들은 언제나 등기 나더라도 등기 나더라도 무효이다. 뭐 이 정도 얘기 추가하면 돼요. 한 번씩 읽으면서 밑줄 한번 그어 주는 것 자체만 갖고도 여러분들은 다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주시고요. 테마 14번에 무효행의 전환과 추인. 이 파트는 뭐 그렇게 뭐 정리는 해놨지만 뭐 그렇게 뭐 한 문제가 나올 확률은 드물어요. 용어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용어 정도만. 테마 14번에 보면 무효행의 추인이다. 무효의 전환이다. 그렇죠. 우리가 무효의 전환이란 말은 정리해놨지만 이거죠. 우리 무효행의 전환. 자, 말뜻 정도 알면 돼요. 용어니까 무효행의 전환이다. 자, 요게 138조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효행의 전환도 절대형 무효, 첩계약, 도박계약, 예를 들면요, 뭐 강행복 위반, 절대형 무효에서는 무효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다만 절대형 무효에서 하나 예외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폭행의 무효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행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행의 무효는 절대형 무효지만 판례가 특별히 백사조 전환을 특별히 인정한다. 강조했어요, 제가. 원래 절대형은 전환이 안 되는데 백사조 폭행의 무효는 전환될 수 있다. 이거 하나 예외예요. 그러면 이걸 제외하고서는 무효 전환은 상대형 무효, 비진입 표시 무효, 통조 무효, 상대적 무효, 여기서 전환이 인정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분행의 무효, 혼인 무효, 이혼 무효, 입양 무효. 우리 시험범위 아니어서 그렇지 신분법에 무효사가 많아요. 신분행의 무효, 이 신분행의 무효는 전환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허용이에요. 요거는 상대 비진입의 무효, 통제 무효, 신분의 무효 전환될 수 있다. 전환의 말뜻이 뭡니까? 본래 두 사람이 본래 의도했던 법률행위에서는 무효이나 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걸 의혹해서 인정 때는 본래 의도했던 것은 무효였지만 전환되어 다른 법률행위로는 유예치는 거. 그렇죠? 그런데 미등기 전세는 둘이 전세계약 맺고 전세금 지급했지만 전세권 등이 못 냈다면 의도했던 전세로서는 무효, 등기 하나 무효지만 알았더라면 야 우리가 아무리 전세계약 맺어도 전세권 등기 안 내고 전세권 못 되는 걸 알았더라면 임대차라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인정되면 미등 전세는 전세로서는 효력이 없지만 전환되어 임대차로서는 유효할 수 있다. 이 전환이 되는 것이 무슨 해석을 통해서? 보충적 해석. 가상적 해석 나오잖아요. 알았더라면 뭐뭐뭐 했으리라고. 가상적 해석 나오는 것이 바로 보충적 해석이에요. 보충적 해석을 통해 전환되는 거죠. 다만 전환되어서 유효가 되는 건 효력이 더 작아지는 쪽으로만 전환되죠. 효력이 더 커지는 전환이 있을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 전환 인정되는데 신분행위도 전환될 수 있고 단독행위도 전환될 수 있고 요식도 전환되고 다 되지만 안 되는 거 하나 있다. 기억나시나요? 본래 의도했던 것으로서는 불료식행위나 불료식행위나 이것이 무효가 되어서 전환되어서 요식으로는 유효하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다 했잖아요. 더 커지는 전환이 되잖아요. 자, 외우셔야 돼. 다 좋은데 다 전환될 수 있어요. 예외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불요식에서 요식으로는 전환할 수 없다. 효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커지는 전환이 있을 수 없다. 불요식, 요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요거 한 지문만 기억하시면 돼. 다음도 무효 전환 인정되는 것은 이게 나오진 않아. 인정되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불요식에서 요식으로는 전환할 수 없다. 요 정도 얘기는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한 다음에 무효행의 추인이죠. 제가 추인 4가지 정리해 드렸죠. 무건대의 추인, 무효행의 추인, 치상의 추인, 법정 추인, 추인 4가지가 있다. 4가지 꼭 구별해야 된다. 그렇지만 내가 뭐 그 심화 강의 같은 데서 다 정리해 드렸어요. 그렇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이요. 무효행위 추인. 그렇죠. 무건대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요. 139조에 있잖아요. 정해놨죠.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추인한 그날로부터 새로운 범위를 본다. 그죠? 무효행위 추인도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추인한 말 없어요. 첩계약, 도박계약, 폭리행위 그거 추인한다고 새로운 법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도 어디서 인정되는 거냐? 상대적 무효, 전환과 추인은 상대적 무효와 또 하나 신분행위. 신분행위 무효는 추인할 수 있다 그래요. 똑같이요. 전환과 똑같이요. 그렇지만 이걸 제한 나머지 절대적 무효는 추인될 수 없죠. 자, 139조.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밑쪽으로. 몇 줄 안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1번에 보면 2번에 무효행위 추인 2번. 그 2번 지문 별표 치셔야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을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법정 추인은 모르고 한 것도 법정 추인이야. 하지만 나머지 무건대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행위 추인은 이것이 무건대임을 무효임을 취해서 알고서 해야지. 모르면서 하는 건 추인이 아니다. 하지만 뭐만은 추인이다? 법정 추인만은 모르고 한 것도 법정 추인이에요. 나머지 추인 알고 해야 돼요. 알고서 추인한 때에는 처음부터가 아니라 추인한 날로부터, 즉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가 없어요. 원칙에 소급표가 없다. 추인한 그날로부터 옛날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한 번은 영원히 무효예요.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말은 없어요.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인한 그날로부터 장난형에서 새로운 옛날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법령이 새로운 매매를 보겠다. 이렇게 봐야죠. 여러분들이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가 없다. 다만 쌍발 특이가 있다는 특이가 소급표 인정 가능하다. 간단하지만요. 취소 해제 비기해 놓은 거 볼 줄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요. 볼 줄 아셔야 돼요. 도표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테마 15번이요. 자, 테마 15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쭉쭉쭉 해주셔야 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취소를 보려고 그래. 취소요. 정리를 간단히 해놨는데 누가 취소권자냐. 다 쓰지 않아도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된 자만이 법에 딱 정해진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어요. 무효는요. 이 세상 누구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게 무효지만 취소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자만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법정된 자만이. 이거 140조 정해져. 140조 딱 정해진 자만이. 무사강착. 기억나시죠? 무사강착. 본인 무능력, 사기, 강박차고 한 본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했다. 이 세 명 아니면 누구도 취소권 없다. 읽으셔야죠. 읽으셔야 돼. 상대방, 누가 상대방이죠? 취소는 아무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취소할 수 있어요. 특정인 누구예요? 최초의 상대방. 맨 처음에 내가 계약 맺을 때 최초의 상대방. 곁에만 취소한다는 말이 있는 거지. 최초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한테 누구한테 취소할 수 없죠. 자, 상대방 정리해놨죠, 제가. 상대방 정리한 것 중에서 특히나 상대방 정리해놨잖아요. 2번에 있는 지문,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 자, 2번 밑줄 보세요. 취소 상대방. 원래 상대방은 최초의 상대방한테만 취소한다는 말이 있는 건데 2번에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취득된 권리가 이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취소는 원래 상대방 맨 처음에 무능력, 착오, 원인으로 최초로 계약 맺은 사람 곁에만 취소한단 말인 거지. 최초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한테는 취소한다면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또 4번에 취소 방법이요. 그럼 어떻게 취소하겠니? 취소 방법은 뭐 명시, 묵시 다 관계없어요. 일방적으로 취소한다.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명시, 묵시 관계없는데 거기 하나 추가할 게 있어요. 취소는 다 일방적 의사표시 하면 돼요. 취소한다 하면 되는 거고 또 명시건 묵시건
다 가능하지. 명시로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한데 취소는 포함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응? 명시, 묵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포함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포함적 의사표시가 뭡니까? 일정한 행위 속에 어떤 행위 속에 의사가 포함된 거로 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 맺은 다음에 한 6개월 지났는데 잔금도 다 받았어요. 등기 넘겨줬어. 매수인한테. 6개월만 매도인이 판사님 6개월 전에 매매한 토지를 반환하라는 판결 갑니다. 부당한 반환 청구성 제기했어요. 그러면 6개월 전에 매매해서 잔금하고 넘긴 토지를 6개월 만에 부당하게 반환 청구성을 제기했다는 것은 그 부당하게 반환 청구성 속에는 6개월 전 매매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그 소송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포함적 의사표시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한 행동성, 어떤 소송이 벌어지면 그 소송의 전제가 뭐냐? 부당하게 반환 청구성은요, 취소를 해야지 부당 반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6개월 전에 매매해서 물건 넘긴 다음에 6개월 만에 6개월 전에 맺은 매매계약 기인한 매매한 목적물을 반환하라는 부당하게 반환 청구성 속에는 취소한다는 의사가 포함되고 볼 수 없겠다. 이것도 취소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포함적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들을 봐주시고요. 한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 정리, 취소 효과. 거기서 5번에 취소 효과 다 정리해놨어요. 그 중에서도 2번 체크하시고요. 2번에 보면 취소 효과는 당사자 무능력 이유라는 경우에는 절대적이지만 차고 사기감의 취소는 상대적이다. 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능력 원인한 취소는 제한 능력 원인한 취소는 절대 취소이기 때문에 서인 3절 보호하지 않지만 차고 사기감의 취소는 서인 3절 보호하는 상대적 취소다. 서인 3절 보호는 안 했다는 용어를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단 무능력 원인한 취소만은 서인 3절에서 보호받지 못해요. 서인 3절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취소를 절대 취소 부르는 거고 서인 3자를 보호하는 취소를 상대 취소라 부르는 거죠. 차고 사기한 취소는 서인 3자 해당할 수 없잖아요. 그건 상대 취소. 무능원 취소는 절대 취소 부르는 거죠.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 뭐 추인 얘기 좀 해놨죠. 이렇게요. 여러분들 추인 얘기를 다 봐주셔야 돼요. 거기 제가 추인 4가지는 정리했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지는 않지만 추인도 뭐든 추인, 시기에 제한이 있다. 아무 때나 추인하는 것이 아니다. 뭐뭐만 후에, 종료한 후에, 벗어난 후에 했을 것. 후회하지 않으면 추인이 아니에요. 묵건대 추인이건 무효인 추인이건 법정 추인, 모든 추인은 뭐뭐한 후에 했을 것. 종료한 후에, 벗어난 후에, 했을 것.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누구는 이번에 취소할 수 있는 추인, 이미 추인해서 이번에 추인의 요건이요. 추인의 요건이 종류예요. 이번에 추인의 요건, 추인의 요건 정리하는 거 다 보셔야 돼요. 요건이요. 그래서 그 추인의 요건 보면 포인트 정리하는 거 중에서 보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 이미 추인해서 2번의 추인의 요건, 거기서 1번, 2번, 3번, 4번 정리해놨잖아요. 이 중에서 3번 조심하셔야지. 원래 추인은 시기에 제한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법정 대리인만은 추인 시기에 뭐가 없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만은 무능력자가, 미성년자가 능력자, 성년이 되기 전에도 법정 대리인만은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뭐만 후에, 벗어난 후에, 능력자 된 후에, 차후생 벗어난 후에 했을 거. 하지만 법정 대리인만은 추인식에 제한이 없다는 거 기억나시죠? 봐주시고요. 추인의 방법, 효과 다 봐주셔야 돼. 자, 법정 추인이죠. 법정 추인 정리해놨죠? 법정 추인사 몇 가지죠? 145조의 법정 추인이란 내가 내 입으로 추인한다면 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추인한 거로 보기 때문에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법정 추인은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취소권자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 보호하는 제도죠. 그렇죠. 법정 추인 사유 몇 가지가 있죠? 앞자 따서 전, 이, 경, 전이경, 담,
취, 강. 이 취를 또 어떻게 뭐라도 합니까? 취설수 권리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란 말이 꼭 나와요. 양도. 이 양도란 말이 꼭 나와요. 양도. 그래서 이 취설 권리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요거와 이행의 청구는 누가 했을 때만 요거 이 두 가지만은 취소권자인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지만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양도한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고 오로지 취소권자인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전부나 일부의 이행, 경계, 담보 제공, 강제폐 이것은 취소권이 하거나 받거나 쌍방 모두 법정 추인이지만 이행의 청구와 취소권 양도 이거는 오로지 취소권 한 경우 이런 6가지 행동을 하면 법정 추인되는 것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모르고 한 것도 법정 추인이다. 하지만 법정 추인 6가지도 하거나 받은 것을 언제 해야 돼요? 종료한 후에 했을 거. 차고 사경을 벗어난 후에 하거나 받아야 법정 추인이지. 아직 차고 사경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거나 받은 건 법정 추인이 아니다. 거기 있죠? 거기 꼭 그거 봐주셔야 돼요. 법정 추인 간단하다 정리하면서 제가 밑줄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밑줄 걸어가면서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우리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테마 16번이에요. 자, 조건이요, 조건. 기한은 중요하죠. 물론 기한도 정리해놨지만 이 테마 16번이 중요하지 조건이 나오지 기한이 나오진 않아 이렇게요. 그렇지만 조건도 한 문제 나온다. 조건이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법률의 효력을 의존시키는 게 조건인데 조건은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조건을 성취한 그날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면 정지 조건. 저 성취한 그날로부터 권리가 소멸하면 해제 조건. 그렇죠? 그런데 조건 기한 비교해 놓은 거 있어. 도표고 도표.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도표니까 테마 16 들어오기 전에 그 도표 정리한 거 여러분들 꼭 반드시 단다시 문제 간단하게 나와요. 꼭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요거요. 간단하지만요. 예. 그런 다음에 조건이 가장 중요한 건 조건에서 가장 조건이었어요. 가장 조건. 가장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그랬죠. 제가요. 그래서 그거 정리해 놨죠. 이렇게요. 그래서 법정 조건은 우리가 말하는 조건이 아니다. 왜요? 왜 법정적 조건이 아니었죠? 조건이란 기한이란 임의로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내가 임의로 부과하는 것이 조건이지 내가 임의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말하는 조건이 아니다. 임의로 부과한 것만. 하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조건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민법에 어떻게 하라고요? 조건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조건 아니지만. 기억나시죠?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 전체가 무효된다. 불법 조건은 반사회적이잖아요. 사람을 살해하면 이 불법 조건은 적극에 붙건 소극에 붙건 불법 조건은요. 정조건에 붙건 해제 붙건 어디에 붙든 언제나 103조반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했어요. 불법전 정지건, 정지조건, 해제조건, 불정무, 불해유 그거 아니에요. 그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은 불능조건. 불능조건 붙어보면 불정무, 불해유 따지는 거지만 불법적 사람을 살해하면 불법 조건은 정지에 붙건 해제에 붙건 언제나 103조반이에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2번이요. 불법 조건의 동그라미 2번. 기성적으로 붙어버리면 기억나시나요? 기정유 기해무 이라 했어요. 기성조건이 정지에 붙어버리면 무조건 유효. 조건 없는 법령이 기정유. 그 밑에 불능조건이 불정무. 반대말은요. 불해유. 기정유, 불정무. 다 가장 조건들이죠. 이렇게 봐달라. 그 다음에 여기 정리는 안 돼 있지만요. 여기 정리는 안 돼 있지만 또 가장 조건 뭐예요? 더 추가해야 돼. 거기 뭐 4번까지만 나와 있지만요. 5번하고요. 법정 조건,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은 우리가 조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순수.
순수 수의 조건은 우리가 말한 조건이 아니다. 왜 조건이 아니라 그랬죠? 내 마음이 내키면, 내 마음이 통하면 집을 사주겠다. 내 마음이 내키면, 내 마음이 통하면 내견이 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 사실이 없는 순수 수의 조건은 내 마음이 내키면, 내 마음이 통하면 순수 언제나 무효이다. 기억나시죠? 6번 하면요. 하나 더 추가하면요. 모순 조건은 우리가 말한 조건이 아니다. 앞에 아니냐 뒤에 아니냐 모순간에 빠지는 조건 언제나 무효죠. 너에게 이 아파트를 주지만 그렇지만 네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이 아파트 증여는 없었던 일로 한다. 너에게 이 땅을 주지만 땅을 준다는 얘기는요. 소유권 이전 넘겨주지만 그렇지만 네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이 증여는 없었던 일로 한다.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예요. 앞에 한 얘기와 뒤에 한 얘기와 모순관계에 빠지는 모순 조건은 우리가 말한 조건이 아니다. 6가지예요. 가장 조건. 그래서 법정 조건,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 순수 수의 조건, 모순 조건은 우리가 말한 조건 의미가 없는 조건이다. 조건이 아니다 표현하는 거죠. 그 얘기 들고 정리해 놨죠. 도표까지. 간단한 파트니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마 17번에 기한의 이익 얘기를 해놨는데 기한의 이익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 요즘은요 조건 문제를 묻지 기한 문제 묻지는 않아요. 기한은 지금까지 3번 나왔어요. 3번. 25번 시험 3번 나왔고요. 조건 문제는 수도 없이 나왔고요. 봐주는데 다만 기한의 이익 얘기 간단히 봐주세요. 기한의 이익이란 아직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 누린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부르는데 유상이라면 유상계약이라면 쌍방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지만 무상이거나 무상 또는 잘 모를 때는 기한의 이익은 누구의 이익으로?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 잘 모를 때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 기억나시죠? 그 정도 알면 돼요. 다만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하지만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기한에 포기할 수 있다. 단 상대방도 기한에 있을 때는 손해배상해주고 포기하는 거고 상대방이 기한의 이익이 없고 남아있을 때는 그냥 포기하는 거고 그렇죠? 포기할 수 있는데 단 상대방도 기한에 있을 때는 손해배상해주고 포기하는 거고 상대방 기한에 있어서 그냥 포기하는 거고요. 어째서 손해배상해주고 포기할 것이냐 그냥 포기할 것이냐 있을 뿐이지 포기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은. 그 밑에 기한 이게 상실사유 같은 건 볼 필요 없어요. 정리해놨지만 볼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간단히 봐주시고 다음번 시간에는 물권법 파트의 이제 테마 정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르게 공부할 양을 좀 정해주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기본 강좌처럼 30강, 40강 통해서 이렇게 기본 강의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주면서 빠른 속으로 체크해 가면서 간단하게 보자는 거예요. 객관에 맞춰서. 그렇게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